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120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권혜숙 시인의 시조집 첫눈이라는 아해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부산 작가회의 김유아김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요아김 시인입니다. 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은 저희들 부산 작가회의에서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시민 독자들과 만나는 그런 소통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문학톡톡이라는 이름 전에는 원래 문학 토론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벌써 이제 120회를 이렇게 맞이했고, 오늘은 기존에는 주로 이제 시집, 소설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번에는 또 시조집으로서 권혜숙 쌤을 모시고 또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요 나와주신 패널들도 계시고,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질문이 들어와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진은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편하게 찍으시고 영상 촬영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순서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 보시면 평소 톡톡과 좀 느낌이 다르시죠? 네. 오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연하시는 분이 안혜숙 남철표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오늘 작가분도 애숙, 공연하시는 분도 애숙, 굉장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께서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중음악을 발굴하고 승화시키는 노래 작업을 하고 있는 민중음악 활동가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공연하시는 분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두운 빛
노래는요, 정호성 시인님의 시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요. 저기 유종화 씨라고 이분이 작곡을 하셔가지고 한 2주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래가지고 한 2주 전에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가 처음 부르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도 눈물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오늘 이 곡이 태어난 날이네요. 생일이네요. 오늘 첫 곡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과 또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선율 들려준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인 문학 톡톡에 앞서 무대에 계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시인 권혜숙 선생님께서는 199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으로 당선되셨고 1995년 현대시로 등단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당신 넘어 모르는 이름들, 흔적극장, 맞짱 뜨는 오후 등 총 5편의 시집과 또 동시집 산타와 도둑, 그리고 산문집 고맙습니다 나의 수많은 당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시조집 첫눈이라는 아해를 출간하셨습니다. 김인부 문학상을 수상하신 경력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무대 중앙에 권혜숙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문학톡톡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주신 평론가이자 시인인 문선영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더 있습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현대시와 문화의식, 한국전쟁과 시 등이 있습니다. 무대 왼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독서단은 단문팀입니다. 단문은 담장박 인문학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2017년에 설립된 인문문화예술단체라고 하고요. 현재 울산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부와 대구 경북지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문에서는 독서회라든지 또 단문 포럼 외에도 역사문학 유적답사와 릴레이 콘서트, 그리고 공연 전시 관람과 작가 초청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독서단 대표로 김사학, 송철호 두 분의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선 김사학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대 오른쪽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마이크를 무대에 계신 문선영 선생님께 넘기고 본격적인 문학톡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절기상 소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번 겨울은 왠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작 활동을 해오신 권혜숙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시가 아닌 시조를 중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집 시인의 말 다 시조집 다 갖고 계시죠? 네, 안 받으신 분은 네, 갖고 계실 거라 봅니다. 네, 그 시조집 그 앞에 펴 보시면 이제 시인의 말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첫 문장이 워낙에 잘 알려진 문장이기도 하고 또 이 시조에서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아득한 첫사랑이고 전설이고 신화인이란 시조를 중심으로 선생님의 문학과 그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시인들이 시조집을 내더라도 그 표기를 시조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시집이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겉표지에 이렇게 아래 하얀 눈에 잘 띄게 권혜숙 시조집이라는 글귀를 아주 찬연하게 새기셨고 이러한 작업은 그 시조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작가와의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그 오늘의 자리를 여는 의미로 몇 가지 질문으로 저와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에 마이크를 단문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단하시고 또 활동하신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할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그 작가로서 특히 시인으로서의 어떤 인생 그 삶에 대한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혜숙입니다. 사실 제가 30년 시력이라고 하지만 사는 게 뭐 바쁘고 이래서 이런 모임에도 잘 못 나오고 유일하게 제가 속해 있는 곳은 부산 작가회의뿐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 팬이라고 그러더라고 제 팬들은 고맙습니다. 네, 작가로서의 삶 제가 만약에 마흔이 넘으면서 시인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고 듬직하고 아주 다정한 분들을 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기쁩니다. 네, 제가 이런 문학 톡톡을 예전에 한번 하는데 그때는 주인공이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저는 좀 고역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초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우리 작가회의의 회원 구성들이 보면 시분과 소설 비평 그리고 아동문학 쪽이 몇 명이고 시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분과이지만은 시조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30년 세월이 그냥 후딱 간 것 같아요. 예, 자 뭐 하여튼 30년 세월의 삶은 뭐 여기 오늘 만나는 거로 다 그냥 상쇄됐다고 생각할게요. 네. 네, 그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또 내포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권혜숙 선생님은 시와 시조 모두 등단하셨고 이후 주로 시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시조는 제가 찾아보니까 1994년 부산일보 신춘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 등단 연륜에 비해서 이 시조집은 굉장히 오래 묵혀서 출간되었습니다. 그 무려 30여 년의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서 낸 이 첫 시조집. 이 첫 시조집을 이렇게 묶었을 때 그 마음자리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집에 실릴 작품들을 또 고르고 또 살피고 또 다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오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마음자리는 좀 어떠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고명딸을 하나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유시집 5권은 그냥 천방지축 아들이라고 보고 이제 시조집은 정말 30년이 걸려서 사실은 당선 지점에서 지금까지 30년이지 그 전에부터 학생 때부터 저는 시와 시조를 많이 읊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시와 시조를 거의 다 외웠다고 하다시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조로 등단을 하고 나서 왜 제가 30년 동안 한 권밖에 안 냈나 질문하셨는데 그 시조가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나니까 한 군데에서 부산 시조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실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그냥 고요했어요. 근데 자유시 쪽에서는 뭐 하여튼 여성의 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강단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봐주셨다고 할까? 시를 쓰도록 채찍질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책을 많이는 못 냈어요. 왜냐하면 생활인으로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9년 만에 뭐 6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다가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장르 다른 뭐 책을 몇 권 냈죠. 그게 그냥 동시는 시인이 쓰는 동시 이래가지고 그 동시 전문지에서 계속 청탁이 온 거 모은 거 5년 모아서 한 권 그냥
우리 손주가 나오면 줘야지 이랬는데 손주도 안 나왔는데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산문 같은 거는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청탁이 와서 썼던 게 모여서 한 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조집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30주년인 거예요. 30주년인데 이 숙제를 못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다 보니까 예전에 3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그림으로 치면은 그리다가 말한 것 같은 것들을 이제 넣고 최근에 썼는 것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뭐라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뭐 고명딸 얻은 기분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고명딸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단어로 이제 모든 개념들이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고명딸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조집이라고 워낙에 간결하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시조집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읽었는데요. 그냥 이 시조집 이 말이 없었더라면 이 책을 시조집으로 읽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현대 시조로서 이제 해석을 많이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작품을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보면 흔히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죠. 이러한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아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주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를 시조의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또 이러한 변주를 통해서 선생님은 그 시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또는 시조를 어떻게 재해석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제가 이제 시조를 안 쓰지는 않았는데 책으로도 안 나오고 발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야 시 분야의 선생님들이 그냥 자유시만 쓰는 사람이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청탁이 안 오니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시조집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시조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의 그래요. 읽으면 시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형 씨가 갖고 있는 우리 고유의 리듬, 삼장 이제 저분인가요? 사회 보실 분 저분인가요? 네, 그래서 시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저는 크게 이 형식을 파괴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조라는 게 당시의 시절 가조 뭐 이래갖고 그 시대에 노래로 했기 때문에 음률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자유시를 많이 쓰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시조가 가져야 할 그러니까 시조의 뭐라고 하냐 근원적이고 미학적인 면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현대성 그러니까 현대의 이야기들을 다만 많은 분들의 시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탈피를 한 듯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조 바닥에 시조 협회에 가입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분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어서 요즘 시조의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이거는 뭐 시조단의 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현대 시조들이 좋은 시조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숙제하듯이 그 다음에 속죄하듯이 제인처럼 30년 만에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숙제를 하나 하고 그 죄 하나를 사함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의 시조를 아껴주시고 시조집에 나왔을 때 책을 보낼 데가 없었어요. 왜? 제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단에 좀 아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분들한테 보내라. 그래서 제가 보냈더니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자유시, 시조 같은 맥락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시는 원래 노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현대시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요즘 현대시가 너무 요설체로 바뀌어서 이제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을 다시 원론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시라고 이름 붙여 쓸 때는 그 시만의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옛날에 그 장르였던 시조가 오히려 시는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묻는데 하나의 좀 해답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집을 볼 때 시인의 말을 굉장히 애정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짤막하지만 이제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 그 시인의 말 혹시 책 있으시면 보시면은 그 둘째 줄에 펴셨습니까? 네, 오래 접어두었던 날개를 털어내며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이름들을 불러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그 이름들을 가진 존재들이 누구인지 문득 궁금해졌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다면 시인의 말은 성공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를 끌고 온 이름들이 뭐 철수와 영이라고 생각하세요? maybe. 네. 사실을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표현한다면 시를 쓰면서 늘 생각하는 게 모든 것들의 관계는 철수와 영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평소에 늘 그냥 지나쳐 가고 오고 했던 것들인데도 어느 날 눈에 딱 부딪히면 가슴에 딱 와닿죠. 그러면 설레게 되고 이름이 뭘까?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눈을 맞춰서 가고 오고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싸움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뭐 우정인지 사랑인지는 바로 작품으로 나오죠. 시. 그러니까 이게 시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뭐 칼융이 그랬나? 이게 우리는 우리의 그 얼굴을 1000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럴 때마다 바깥 끼운다는 거 많이 쓰고 있죠. 가면을. 그런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그리고 관념 자체도 그렇게 해야 시조를 어떤 쓰면은 좋았다 할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래서 시와 시조를
이건 참 아직까지는 하면 안 되는 얘기구나. 그 날개를 달고 왔는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 동안에 30년 동안 자유시를 쓰느라고 한쪽 발만 만들어 놓고 한쪽 날개만 달아놓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묵혀두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날개를 달아서 날아 올리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춘수 씨는 썩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완전한 수용, 화합, 조화 뭐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때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네, 만물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문 선생 곁에도 수많은 철수가 있을 거예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미처 못다한 이야기는 혹시 나중에 마무리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그 가능하면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하기로 하고 저 시 낭독 한편 그 고은수 선생님의 고은수, 첫눈이란 아해의 낭독 듣고 마이크를 오늘의 핵심 토론을 해주실 단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선생님의 시조를 낭독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에 낭독할 작품들을 고르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 그 시들을 쭉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각 시편마다 그 서늘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느낌 위에 선생님의 어떤 감각적 언어들이 다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각적 언어야말로 선생님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표제작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매우 사랑스러운 첫눈이라는 아해입니다. 첫눈이라는 아해, 권혜숙. 허공을 여는 소리, 휘파람 느린 소리, 숨소리 절반 접어 주머니에 넣어두고 첫눈은 이런 거라지, 흩날리는 숨이라지, 어디를 건너왔나 중력 없는 발바닥들, 엉성한 눈발 속에 집원도 지워지고, 엎드려 식은 기다림 안부인 듯 아닌 듯, 첫눈에 첫 지우고 눈발에 발 지우고 남은 눈들 담장 넘어 오락가락 녹는 기척, 머물던 흔적도 없이 서성이다 사라진 너. 첫발은 첫눈처럼 눈발은 첫발처럼 고요히 스며들어 설레는 이름자리.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첫사랑이란 이름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수 시인입니다.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시인이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제 시를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낭송 끝나고 이제 마이크를 단문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저도 방청객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민 대담자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단문은 담장막 인문학의 주말입니다. 사단법인 단문에서 왔고요. 저는 단문 대표로 있는 송철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늦기도 했지만은 남포문고가 옛날 기억만 갖고 저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역시나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반갑기도 합니다. 예, 권혜숙 시인님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시조를 열심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시조집을 내신 어떤 시조 시인이 저에게 시평 써달라 해가지고 한번 썼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열심히 읽고 꼼꼼하게 읽고 그냥 뭡니까 아주 열심히 질문하고 그게 시를 열심히 읽고 분석해서 질문해 주는 게 그 시인에 대한 또는 작가에 대한 예의고 온 그 관객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래가 저는 저 딴 아주 열심히 했는데 A4 5집장이나 쓰는 바람에 책 내니까 시조보다 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줄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질문을 하니까 한 20개 좀 넘어가지고 싹 빼고 그냥 간단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크게 제가 질문이 1, 2, 3, 4, 5, 6까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세부적으로 붙여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대충 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조를 이래 봤을 때 1번 학문은 아마 질문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좀 전에 답변 중에 약간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보다는 남의 글을 읽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나 시조나 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시의 하위 개념이 시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조와 현대시라면 또 이게 동등할 수도 있는데 시조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구분하고 따로 협회를 하고 또 따로 이렇게 등단도복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여쭙고 싶습니다. 시조는 시의 하위 개념입니다. 시조는 하위 개념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장르로서 과거의 유산입니다. 시조는 형식 등에서 장점이 없지 않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 속의 인간을 담아내기에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권혜숙 작가님은 시조로 먼저 등단하시고 연이어 시로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질문하기에 딱 맞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하위 개념이 시조인데 시와 시조라고 분류하고 수평적 위치에서 분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시의 하위 개념이며 역사 속의 장르인 시조를 굳이 시와 분류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덩달아서 일과 연관하여 시와 구별되는 시조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시와 별도로 시조라는 장르를 설정하고 존재하게 해야 할 만한 이유, 달리 의미 또는 의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대 시조는 전통사회 때의 시조를 넘어 많은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조라는 장르적 속성으로 인한 표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한 권혜숙 작가님의 생각도 묻고 싶습니다. 먼저 1, 2, 3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조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시조가 시의 하위 개념이다. 시조를 좀 많이 읽어보셨어요? 시조 시인들 중에서 혹시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까? 작품으로. 제가 시조 쪽에서 본 시인들 중 주로 울산에서 이제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현재 유명하신 분들 작품도 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심석정이라는 시인의 시조를 좀 좋아해요. 누구요? 심석정이라는 시인을 시조를 좋아하는데 그분 평생 시조만 썼으니까 예. 이게 원체 지역별로 또 서로 잘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고전문학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전 시조는 무지 많이 봤겠죠. 예, 굳이 따지면 제가 지금 이 질문에 제가 만족하게 답할 만큼 제가 현대 시조를 많이 봤다고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시조를 읽으셨나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시조에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담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질문에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 앞에 질문을 주고받을 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그 문 토론 평론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사실 자유시는 제가 표현하는 게 어느 잡지에 제가 그 글을 달라 했을 때 제가 거기서도 썼어요. 왈왈거린다, 요술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전부 다 뭐 현대시는 그래야 된다. 자, 그러면 시조가 옛날 역사 속의 시조인데 지금에 갖고 와서 뭐 살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시작된 거는 자유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시조가 시의 하위 개념이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란히 정영시 우리말로 쓴 우리의 시가 오직 하나라면 지금까지 이어져서 잘 하고 있는 현대 시조까지. 원래 시조는요, 우리가 시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절 가조의 준말입니다. 그 시절 가조는 그 시대에 따라서 글을 쓴다고 할까요? 그러면 뭐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그 시대의, 그리고 지금은 2000년대 2024년이면 지금에 맞는 현대성 있는 시조들. 그래서 그런 시조들을 좀 많이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그 3가지 질문하셨다는데 다른 거 제가 빠진 거 있습니까? 답이? 예, 그 다른 거 가기 전에 첫 네네. 번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네. 제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렇습니까? 시조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그 장르로 날 적에 이론적 장르가 있고 역사적 장르가 있을 적에 네. 크게 그 노래로 인한 그 서정 장르가 대표적인 게 시인데, 시라는 큰 틀 속에 보면은 정령도 있고 만인도 있겠죠. 그 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향가도 있고 뭐 고소교도 있고 시조도 있고 현대시도 다 있다는 제 생각이고, 그럼 시라는 큰 틀 속의 한 부분으로서 시조인데, 시조는 시조 나름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제 말은 시조를 나쁘다가 아니고 굳이 시 따로 시조 따로 이래가지고 독립적으로 시조를 하는 게 맞는가, 그냥 시라는 틀 속에서 한 부분으로 시조도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근데 꼭 보면 시조 하는 분들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쪽에서 제가 그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뭡니까? 이 부분 두 번째 질문은 굳이 제가 그 1번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그럼 시조라는 장르를 특별히 별도로 둬야 될 만한 하위적 개념인데 별도로 둬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앞에 하위 개념이 아니라고 하셔서 뭐라고 하기는 건데 저는 하위 개념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동등 개념하면 시조하고 현대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른 생각이라가 넘어가고, 예. 그럼 굳이 시조라는 것을 특정하게 이렇게 뭡니까 독립적으로 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있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하면은 시조 시인 하시는 분들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친한 분들 중에 시조 시인이 많아서 뭘 하기는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제가 아는 시조 시인들 중에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시조는 시조 나름의 충분한 장점이 많은데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굳이 시조라는 것을 시와 이렇게 별도로 분류한 시조라는 이런 어떤 독립된 하나의 틀을 갖고 협회가 있고 그렇게 등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럴 만한 의의가 있는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두 네,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아까 그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조 협회나 뭐 이렇게 시조 쓰시는 분들과 소통하거나 교류를 하는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어떤 글이든지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형시라는 그 자유시와 다른 우리의 그 뭡니까 전래되어 오는 우리들의
시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시조협회는 굳건히 시대에 이렇게 가면서 시대에 맞는 글을 쓰면서 아마도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시의 하위 장르라고 보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냥 운문과 산문. 네, 우리 어릴 때는 운문부, 산문부 이래가지고 뭐 저도 학교 대표로 백일장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운문부 이렇게 해갖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생긴 거는 뭐 저 서양 쪽 비스름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통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시조는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조를 쓰는 사람이 자유시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는 프루스트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르 불문하고 다 잘 쓰는 작가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한 가지만 해야 한 우물을 파야 잘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능력 있는 작가들은 전 분야를 하는데도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시조를 없애야 되는지 저는 제 생각이고 또 질문하신 분의 개인 생각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있습니까? 제가 대답해야 할 거? 아니요, 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본질은 시조를 전혀 폄하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재했을 때 존재할 만한 명분, 가치, 개념 이런 게 정확해야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쪽입니다. 존재 명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평소 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용어가 있고 어떤 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난 개념 설정이나 기준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두 번째 봤을 적에 우리 작가님은 1994년에 시조로 등단하시고 이듬해 다시 시로서 등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권의 시집을 내시고 이 시집 아마 작년에 시조집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질문입니다. 시조로 등단하셨음에도 이듬해 다시 시로 등단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와 시조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인데 특별히 시와 비교해서 시조만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주 전공에 가까운 게 한시입니다. 저는 한시가 갖고 있는 압축성, 상징성, 운율성 이런 걸 되게 높이 평가하고 그런 점에서 시조도 일정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문제는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시조집을 내신 선생님께 시조 시인께 제가 그냥 편하게 여쭌 겁니다. 시조로 등단하셨는데 다음에 다시 시로 등단하신 것, 그 다음에 시와 시조의 같은 점 다른 점 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시와 비교해서 시조만의 이게 현대식 이런 시조만의 혹시 장점이 없을까? 있으면 말 좀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조와 시를 1년 간격으로 했는데 사실은 시를 시조가 되기 전에 93년도에 신춘문예를 냈어요. 근데 뭐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연락이 안 오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 이러고 있는데 1월 1일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들고 뭔데? 이러니까 최고심에 두 사람 당선자하고 당신하고 이름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난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야. 왜? 최고심에 두 사람 뽑는데 올라갔다면 거기서 한 사람은 운이 좋거나 심사위원들하고 연이 잘 맞거나 그렇게 제가 이제 그랬죠. 그 당시에는 뭐 여기저기 뭐 응모를 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시가 이제 바람이 좀 빠지잖아요. 최고심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시 아니고 시조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장르 구분을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산문 써달라 이러면 예 써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어느 거든지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 어느 정도의 뭐 위치까지 잘 써야 된다. 그거는 잘 쓰고 못 쓰고 저는 늘 이런 게 있어요. 들꽃론이라고 제 시론입니다. 들꽃론. 들꽃은 어떤 들꽃은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건 이쁘고 어떤 건 못났다. 그게 없잖아요. 자, 키가 큰 거는 키가 커서 좋고 모여서 하는 것들은 모여서 이쁘고 그래서 들꽃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누가 저보고 야 뭐 중에서 제일 이쁜 게 먹고 제일 좋은 게 먹고 가장 뭐 맛있는 게 먹고 이래 물으면 저는 이 선택 장애가 있어갖고 가장 제일 이러면 막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 들꽃론에 젖어 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난쟁이 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키 큰 그런 거, 어떤 거는 바람에 꺾이는 거 뭐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조, 시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전 장르를 다 열어놓고 쓰고 싶은 사람. 저는 뭐 작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장르든지 써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안 끼어들라 그랬는데 이제 충분히 생산적인 논이고 뭐 1박 2일 해도 모자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안 날 것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저희들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고 다음 질문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제가 시조죠. 그러니까 선생님 시조가 아득한 첫사랑이며 전설이고 신화라는 말이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이게 명제처럼요. 그래서 저는 멋진 말이긴 한데 그 권혜숙 시인님이 1994년 시조를 데뷔하는 그 긴 공백기를 성찰한 남다른 시조 사랑에 담겨 있다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이 말들에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득한 첫사랑이라는 말은 제법 긴 시간 동안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시조를 많이 안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를 계속 썼으니까 아득한 첫사랑인가? 이랬다면 여기서 첫이라는 개념이 단지 시간적 개념에서 그 아득한 먼 이곳에서 또는 맨 처음이란 처음에서 어떤 첫이었는가? 아니면 첫이 그 시간적인 물리적 개념만이 아닌 의미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게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전설이고 신화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 좀 선뜻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나 시조가 왜 전설이고 신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의미인지 약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아득한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간적인 그것도 있고, 우리 그 송철호 선생님은 단문 그러니까 담장 넘어 인문학을 하시고 고전문학을 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혹시 그 아까 그 서평을 누군가가 써달라고 했던가? 예, 그런 거 말고 그냥 창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창작을 좀 많이 했죠. 특히 시 쪽은 대학교 초창기까지는 저희 있던 대학이 기성문학회라고 그게 활동도 했고 좀 했는데 제가 시를 열심히 쓰고 남들이 좀 잘 쓴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제가 느꼈어요. 이상 잘 쓸 수는 난 없는 것 같다는 거 느껴서 나 시 안 쓴다 이렇게 접은 겁니다. 그러시구나.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쓴다는 거는. 너무 잘 써서 더 이상 잘 쓸 수가 없었어요. 시를 쓸 적에 막 좋아서 저는 되게 좋아서 즐겁게 썼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해마다 그 창비와 민음사와 문학과 지성사, 실천문학 등등에 나오는 시집은 다 구입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시를 좋아한다는 소리인데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나는 어느 수준 저 정도까지는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약간 절망감을 주인 시인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중에 비스와바 심부르스카라는 시인도
세상에 이렇게 쉽게 쓰는 듯한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아까 대체로 좀 비판인데 이장욱 시인 같은 경우도 우울한 모든 보의 독법. 어렵긴 한데 이거 이렇게 쓰기 쉽지 않다. 김행숙 시인 거, 황병성 시인 거, 이거 절대 안 쉽다. 나는 이렇게 절대 쓸 수 없다. 그러면 안 쓰는 게 맞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저는 학문의 길로 갔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창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면 우리 작가들은 그 신이 창작해 놓은 것을 다시 창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하면은 절대 자기가 더 나을 수가 없죠.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품으로든 무엇으로든. 그래서 저는 어제의 나와 1년 전의 나와 10년 전의 나와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했으면 그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작보다 학문 쪽으로 우리 송 선생님은 더 기울어지셨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지금 좋은 담장밖에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담이거든요. 담장. 근데 저는 담장보다 더 좋은 게 담벼락을 좋아해요. 벼락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학문 쪽으로 가신 분들은 보니까 창작 쪽하고는 당연히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신화와 전설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은 전설이나 신화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의 삶은 창작은 신화이고 전설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로서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버려둔 것들에 되게 굉장히 미안했다 하는 것도 거기고, 우리 아까 다른 시인들하고 계속 그 시인들 때문에 기죽었다고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게, 우리 여기서도 지금 저와 그게 잘 아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전부 다들 나름 열심히 창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하고 전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과열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정돈하는 의미에서 낭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기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김정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좀 이어서 해주시면 더 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단문회원이고 그리고 생태여행학자 문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책 64페이지 보면 고산일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조집인데 우리 윤혜숙 선생님이 웃는 모습이 꽃까지 닮았죠. 제가 대충 봤는데 1, 2, 3부에 보니까 거기가 식물, 꽃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물이나 꽃들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이야기 들어서, 이 고산일기에 보면 고산 윤선도가 어부사시사에서 보면은 다 식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닮았다 싶어서 저도 고산일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잘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산일기. 질긴 개풀도 모래알도 물결 끝에 쓸쓸한 기다림 얹어 반짝이는 지병인가. 기우는 넓빛 덧없으라. 물결 끝에 침작건대 물결에도 놀빛에도 아직도 띄우지 못한 구구절절 피로 엮은 두루마리 상소문을 낙서제 지창 바람이 챙겨 물결되고 놀빛되고 어부사 뒤적이다 산중신곡 다시 없다. 지워서 좋을 아픔만 묵향으로 피는구나.
물 건너 아득한 기별 구름되어 떠오르고 잠시 머물다 간 적수 앞 물새우름 그 뒤를 밟고 가는 갈대잎 치는 소리 내 다진 아픈 자국은 무슨 소리로 깨어날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문의 회원이고 저는 수학 선생입니다. 갑자기 이걸 맡게 돼서 선택은 했는데 이 문학 톡톡 그래서 이 시를 선택을 했는데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읽으려고 하니까 되게 떨립니다. 이 인원보다 더 많은 데서 강의도 했지만 이 지금 사투리가 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잘 전달이 이 시인이 또 원하는 그런 감정이 여기 실려야 되는데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톡톡 부끄럽다 수중에 열매 한 채 단 것 없이 너에게 가는 먼 길 이리 텅텅 다 빈몸 하늘길 능선 저 너머 구름꽃만 무성하다. 언지에 무슨 말씀 그림자도 왔다라에 나 시방 달리 갈긴 게 거기 단디 기다리소 실무시 문 끼라놓고 방방절절 대파놓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아쉬운 게 그 끝장 토론 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송철호 선생님께서 이제 이 시집을 꼼꼼히 읽으시고 많은 질문을 준비는 사실 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좀 그래서 그 뒤에 중에 정말 하고 싶은 질문 하나만 좀 죄송합니다. 네, 나머지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질문 다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 하기에는 그렇죠. 예, 질문하기 전에 아까 자꾸 제가 이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론할 적에는 치열하게 냉정하게 끝나면 부드럽게 즐겁게 이런데요. 남과의 비교가 저는 의미를 바꾸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일수록 특히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는 더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면 자기와의 거리두기, 자기 객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화는 비교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쪽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넘어가서 질문 중에 쭉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림자. 기울어진 포도나무 이렇게 시 있는데 여기서 흘러가는 그림자의 전문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시조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시조는 이제 뒤에 여기 지금 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죠? 아마 그게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런 것 싶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러니까 시조가 형식의 변화를 하는 이유가 뭔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럼 제가 빼고 갈게요. 이거 순전히 지각한 제 잘못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마무리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좋은 작가는 그 작가의 작품 전반에 내재된 그 작가만의 철학, 뭐 생각하기에 따른 사유나 정세, 색깔 이런 게 해야 될까요? 또는 문학관과 그 작가만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 개성 이런 거겠죠. 그게 전반 흐르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만의 특징이 없으면 그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애숙 작가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학관 또는 자기 작품의 특징이라 해야 됩니까? 문학을 대하는 내가 작품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든가 철학 어떤 그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토론장에 오시기 전에 제 시집을 읽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송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독자로서? 정확히 말하면 저는 시집을 읽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작가님 나름의 철학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느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말이 조금 웃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 작가 회의 분들도 보고 뭡니까 문협 분들도 많이 보죠. 울산 같은 또는 전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보면서 들은 게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작가일수록 좀 더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해야 된다. 내가 더 발전하고 노력하려면 더 치열하게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자꾸 안주하는 사람이 좀 많다. 나 여기 시인으로 등단했으니까 나 선생님이니까로 가는 게 많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중앙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한테 질문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선생님께 제가 들은 어떤 철학이라 이런 부분은 약간 아까 제가 말했죠.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막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신화나 전설이란 말도 시조는 전설과 신화였다는 부분도 어렴풋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조가 전설이고 신화일까? 이거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쭉 읽으면서 제가 밑에 지금 굉장히 좋은 시조 작품을 오랜만에 잘 봤다. 요건 이제 진심이고요. 다만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한 30몇 년께서 왔으면 선생님만의 문학관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이런 어떤 문학은 이래야 된다든가 시는 이래야 된다든가 나는 적어도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여쭤봐야지 큰 거죠. 너무 왔는데 다시 또 대받아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죠. 네. 그냥 네.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제가 제 작품에 대해서 제 문학관은 이렇다. 제가 어떤 그 철학적인 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작품을 쓸 때 그때의 가치관이랄까 세계관이라든가 세월 따라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어떤 자기 느낌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모아서 작품집을 내면은 거기서 어떤 흐름을 찾아야 되고 딱 부러지는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 객석에서 하신 말씀은 객석에서 하신 말씀으로 두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쓰는 사람이면서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이면서 독자죠. 그런데 저는 작가들에게 당신의 문학관은 뭐며 당신의 철학은 무엇이냐 이렇게 잘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독자로서 내가 찾아내고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제가 오늘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가장 작품을 쓸 때 뭔가 중요한 거 이런 거 언어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아까 조금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질문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그림은 색감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언어로 보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철학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사상도 들어있고 문학관도 들어있습니다. 꽃잎이 바닥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있네. 만약에 이렇게 썼다. 풀잎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늘 쪽을 향해서 흔들린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이거 자체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향한 거, 하늘을 향한 거,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작가들이 표현을 해놨으니까 묘사든 다른 그냥 글로 다 표현을 해놨으니까 언어로 작가들의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들도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독자만 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를 줬을 때 그 사람들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창작론도 다 배웠고 그런데도 쉬운 거 그런데 쉽다고 시가 나쁘냐? 아니에요. 쉬운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했다고 좋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떼내고 10%만 남겨놔도 됩니다. 그게 그 다 묻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디든지 강의를 가면 하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딱 있습니다. 자기의 사유나 철학을 거기에 묻어 나오게 밑에 숨어 있으면서 살짝쿵 보이고를 해줘야지 그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확실하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작품이 불경, 성경 막 이런 것처럼 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저절로 아마 안 알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미처 못다 나눈 얘기들은 나중에 뒷자리 가서 하기로 하고요. 시간은 급박하지만 혹시 방청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작가님에게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네. 예. 경상북대학교 문화영화과 이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경남 작가의 경우입니다. 당장 시와 현대시 그리고 시조에 대해서 현대시와 고시조에 대해서 구분도 못하는 토론자가 계속해서 시조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집니다. 특히 시와 시조가 하위 개념이라는 건 아래 개념이라고 하면 그러면 한문에서 숙제는 하위 개념입니까? 물론 현대 시와 고시조는 전혀 다른 게 뿐이 아닙니다. 고시조가 거의 기본이 되긴 하지만 지금 완전 현대시로 바꿔져서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르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하위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 중에서 시조가 정말 많습니다. 정행시죠. 제 시계 주위에 시계 천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행시 하나 있습니까? 시조는 우리의 정행시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문율을 바꾸고 항상 그 문율에 맞게끔 장, 중장, 공부 바꾸만 맞으면 현재는 현대시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 질문은 작가인데 관계고 저한테 온 거라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죠. 근데 질문에 감정이 섞여서 짜더라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토론자를 저는 무수히 말했습니다. 폄하하지 않는다고. 시조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 한 말인데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저보고 폄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약간 이 제기한 건 그겁니다. 시조를 쓰시든 뭐를 쓰시든 그죠? 이게 용어를 잘못 썼을 수는 있지 않아요. 전공자가 아니니까. 다만 뭡니까? 시조가 좀 더 정립되고 좀 더 가치 있게 이렇게 되시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시조를 쓰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모릅니다만은 왜 현대 시조가 꼭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와 또는 작가로서 나는 좀 더 시인이 시라는 현대 일반적인 자유로운 시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면들을 시조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나름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느껴서 그냥 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토론자로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곳 또한 문학톡톡의 또 매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 오늘 그 시조 30여 년을 묵혀서 낸 시조집 얘기를 들으면서 시절 가족
라는 걸 저희들 학교 때 외우고 시험도 쳤었는데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네, 그래서 원론을 다시 일깨워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신의 말을 다 인용을 했는데 끝자락을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끝자락 한번 인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의 말 말미에서 선생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세상 먼 구석까지 부디 잘 날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 모쪼록 건강하고 또 따뜻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못다한 얘기는 2차 가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